수진애미야, 내가 너한테 뭔가 못할 짓이라도 했니?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내가 너희한테 해가 되는 존재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답해봐. 내가 너희한테 방해가 되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왜 그런 생각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뭐?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그럼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한 거니? 뭘? 제가 무슨 짓을 했다는 거예요? 뭐? 무슨 짓을 했냐고? 너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었냐? 가방 말이야. 가방.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그 끔찍한 부적 말이야.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건 뭐야? 내가 빨리 죽으라는 뜻이었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수진애비 일이 안 풀리는 게 내 탓이라며? 그래서 내 길을 죽여야 한다며? 너 입 있으면 말을 해봐. 나를 죽으라고 부적 넣은 거잖아. 이미 다 들통났는데 이제 와서 못할 말이 뭐 있니? 말을 해보라고? 그런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그런 끔찍한 짓은 뒤에서 다 하면서 내가 사람 새끼야?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힘들면 나한테 그런 짓을 해도 돼? 저희도 살아야 해요.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그래서 너희들 살려고 나를 죽이려고 부적을 가방에 넣어서 들고 다니게 한 거야? 그게 아니고, 사실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뭔데? 말을 해봐. 올해 내 생일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자식들도 다들 바쁘다고 미리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조용함을 깨트린 건 예상하지 못한 선물 하나였습니다. 셋째 며느리. 평소엔 연락 한 번 없다가 생일 하루 전에 톡이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잠깐 들를게요. 시간 괜찮으시죠? 낯설었습니다. 그 애가 먼저 연락을 하다니. 나는 어딘가 어색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큼직한 쇼핑백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속에서 꺼낸 건 명품백. TV에서나 보던 그 무늬, 반짝이는 금속 장식, 정품 인증서까지. 어머니 나이에는 요즘은 이 정도는 들어야 해요. 친구분들 만나실 때 좀 있어 보이시라고요. 그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방이 고마운 게 아니었습니다. 셋째 며느리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생각했다는 것. 그게 고마웠습니다. 아니 이게 뭐냐? 너희도 힘들다면서 애들 학원비에 보태지. 무슨 가방 하나에 이렇게 돈을 많이 썼니? 나는 명품백 없어도 되는데. 아무튼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니. 한 번도 이런 거 못 해드렸잖아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 대신 많이 들고 다니시면 되잖아요. 아이고, 아까워서 어떻게 많이 들겠니? 아껴서 들어야지. 어머님 그러실까봐 걱정했어요. 어차피 평생 들고 다니셔도 이게 가죽이 닳겠어요? 정말 아끼시는 게 돈 아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들고 다니세요. 많이. 그러셔야 제가 백 선물해드린 보람도 있고 어머니 잘 들고 다니시는구나 하고 다음에 또 사드리죠? 며느리는 차 한 잔 마시고 갔습니다. 나는 그 가방을 들여다보며 하루 종일 뭉게 구름 위에 있는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름진 얼굴에 뭘 바르는 것도 귀찮아서 대충 선크림하고 입술만 약간 칠하는데 화장도 오랜만에 신경 써서 하고 나는 평소보다 훨씬 신경 써서 옷을 갖춰 입었습니다. 그리고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나 자신이 그야말로 자세도 달라지고 발걸음이 붕 떠서 걷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나를 발견한 친구들은 난리였습니다. 순자야, 그거 뭐야? 명품백이야. 응. 내 생일날 셋째 며느리가 사왔더라. 우리 나이에는 이 정도는 들어줘야 한다면서.
야, 평소에는 전화도 하지 않던 애가 무슨 바람이래? 부럽다. 야, 정말 이쁘다. 때깔이 다르네, 달라. 친구들은 한참을 백을 들여다보고 만져보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평소에 바른말 잘하는 영순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조심해. 그거 쥐약일지도 몰라. 옆에 있던 친구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렇잖아. 결혼한 지 7년이 다 되도록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안 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없던 시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폭발했다니?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야. 무슨 꿍꿍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뭘 다른 걸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 그동안 신경 너무 못 쓴 것 같아서 한번 큰맘 먹었을 수도 있잖아. 쟤는 아무튼 순자야 영순이 말 신경 쓰지 마. 괜히 부러우니까 그런 거야.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때? 친구들 중 나만 이런 명품백 선물 받았는데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어디 중요한 약속 있었나 봐요. 와, 오늘 무슨 날이에요? 등 나는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사람이 이런 거 하나에도 달라 보이나 보네. 역시 우리나라는 입성이야. 앞으로는 신경 써서 하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며칠을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수록 셋째 며느리의 세심한 배려가 참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내가 너무 전화 연락 하나 가지고도 안 좋게 생각했나 하고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고 하는구나. 그날 이후 그 가방은 나에게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자랑이라는 걸 하고 다녔습니다. 일하면서 만난 친구들에게도 보여주었고 경로당에 갈 때도 일부러 어깨에 걸쳤습니다. 와, 진짜야? 며느리가 사줬다고. 리아, 요즘 애들 다르네. 며느리복 있으시다. 부럽다 진짜. 그 말들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모릅니다. 평생 뼈 빠지게 자식 뒷바라지하고 허리 굽은 채로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사람들이 나를 대접받는 사람처럼 봐줬습니다. 그리고 자식 잘 키웠다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가 준 그 가방은 어쩌면 가방이 아니라 내 자존감이었습니다. 5번, 6번, 하루도 빠짐없이 들고 다녔습니다. 병원 가도, 마트 가도, 심지어 교회 갈 때도. 가방 하나로 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셋째 며느리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그럼 나야 잘 지내지. 내가 사준 가방 덕분에 요즘 살맛나. 어딜 가든 부러워해서 쑥스러우면서도 좋아. 어머니, 요즘 백 좀 들고 다녀보셨어요? 그럼 매일 안 들고 가는 데가 없이 들고 다녀. 사람들이 난리야 난리. 부럽다고 하고 이쁘다고 하고 자식 잘 키웠다고 하고 다 내 덕분이야. 고마워. 어머, 오늘도 그 가방 들고 오셨네요. 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가슴이 펴지면서 얼굴을 더 들어 올렸습니다. 경로당 할머니들이 명품백이지? 하며 만져볼 때마다 의기양양해졌습니다. 며칠 동안은 정말로 진짜로 행복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생각해준다는 것, 내가 이런 좋은 가방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한다는 것. 그런데 적어도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착각이었는지도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가방을 들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리려고 카드 지갑을 꺼내는데 가방 안쪽에서 손끝에 이상한 감촉이 스쳤습니다. 가죽 안쪽. 평평해야 할 곳에 뭔가 볼록하게 솟은 부분. 처음엔 그냥 공정상에 그렇게 만들어졌나? 아니면 불량인가? 실수인가 싶었습니다. 한번 신경 쓰이기 시작하자 며칠이 지나도록 자꾸만 그 부분이 손에 걸려 신경 쓰였습니다. 하루는 조용한 오후에 창가에 앉아 가방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안감과 가죽 사이를 누군가가 얇게 꿰맨 자국이 있었습니다. 돋보기를 들고 와 자세히 보니 실밥색도 미묘하게 다르고 바느질도 서툴었습니다. 정품이라면서 이런 걸 며느리가 몰랐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이 가방 뭐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왜 굳이 여기를 꿰맸을까? 누가 쓰던 걸 중고로 산 건가?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작게, 아주 작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그냥 만드는 과정에 공장에서 생긴 흔적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며칠을 더 그냥 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꼬리를 물고 따라왔습니다. 손바느질, 결국 나는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바느질 실을 따라가며 가위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가죽과 안감 사이를 손가락으로 살짝 벌리자. 가죽 쪽에 넓은 테이프로 무언가가 도톰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테이프를 뜯으니 무언가가 튀어나왔습니다. 검은 실에 단단히 감겨 있던 부적. 노란 종이에 붉은 글씨. 그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등 뒤로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그냥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무서운 의도가 담긴 부적이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그걸 넋놓고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내 생일 선물로 받은 명품 가방 안에 그 애는 대체 왜 부적을 숨겼을까? 열었을 때 접었던 부적을 떨리는 손으로 다시 펼쳐보는 순간 혈압이 확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노란 종이에 알아볼 수 없는 붉은 문양인지 그림인지 모를 것들이 붉은색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이게 뭘까? 부적을 들고 있는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자 손에서 부적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셋째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고?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설마 그런. 하지만 부적은 거기 있었습니다. 갑자기 지난 몇 주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유난히 자주 안부를 물어본 것. 어머니, 요즘 가방은 들고 다니세요? 제발 아끼지 말고 많이 들고 다니세요. 그럼 다음에 또 더 좋은 거 사드릴게요. 그때는 얘가 요즘 나이 드니까 철들었네. 사람이 변했어. 관심을 보일 줄도 알고 저는 그런 셋째의 변화가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죽었나 확인하려고 했던 걸까? 그리고 가방을 선물한 이유도 매일 부적을 가지고 다니라고.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토악질이 올라와 화장실로 뛰어가서 토했습니다. 며느리의 웃는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는 들어야 해요. 아끼지 말고 매일 들고 다니세요. 그 말이 이제는 완전히 나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 가방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들고 다녔는지. 경로당의 마트에, 병원에, 모든 곳에 그 부적을 가지고 다녔던 거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마 매일 확인했을 겁니다. 내가 가방을 들고 나가는지, 매일 그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지, 그리고 언제 죽나 기다렸나 봅니다. 나는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입술.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요즘 부쩍 피곤했던 것, 입맛이 없던 것, 밤에 잠이 안 오던 것. 혹시 정말로 그 부적이, 그 저주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런 건 미신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공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나를 죽이려고 부적을 준 게 그게 진짜라면? 셋째 며느리가 가방을 골랐고 직접 포장해서 내게 안겼던 그 아이. 그날 밤 나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을 2번 울리고는 다시 끊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3번째 벨이 울리던 순간 그녀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나는 곧장 말했습니다. 이 가방 안에서 부적이 나왔어.
침묵.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나는 이미 많은 걸 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애는 결국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점쟁이가 넣으라고 했어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점쟁이? 네. 지수 아빠가 요즘 자꾸 일이 꼬이길래 그냥 상담만 받으러 갔어요. 근데 거기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점쟁이가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남편 길을 막고 있다고요. 뭐라고? 어머니가 너무 강한 기운을 갖고 계셔서 남편이 하는 일마다 제대로 안 풀린다고 어머니 길을 눌러야 된다고 했어요. 그 말에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의 길을 막고 있었다고. 그걸 그 애는 아무렇지 않게 믿었다고.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내 아들의 길을 막는다고? 내가 그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안 믿으려고 했어요. 근데 점쟁이가 이 부적을 어머니가 늘 가까이 들고 다니게 하면 남편 운이 트일 거라고 해서. 그래서 가방을 사서 준 거니? 네, 그 순간 나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머리가 멍했고 가슴이 멍했고 나는 완전히 꺾인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나는 두려운 존재였고 길을 눌러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내 마음, 내 웃음, 내 손길이 그 애에겐 짐이었구나. 그날 밤 나는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작은 부적 한 장, 그 노란 종이 조각이 내가 쌓아온 모든 믿음을 찢어버렸습니다. 경로당에서 우리 며느리가 사줬어요라고 자랑했던 그 순간들이 모두 다 내 죽음을 앞당기는 시간들이었던 겁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평생 시집살이, 남편 죽음, 사람들과의 갈등, 오해, 별의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을 겪고 80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어이없고 가슴 아픈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다니.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조차 나는 빨리 사라져야 할 짐이었던 건가. 그날 이후 나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지도 않았고 잘 지내니? 라는 안부 인사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건 어쩌면 다행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애가 다시 그 가방에 대해 어떤 핑계를 대고 어떤 말로 변명했더라도 나는 더 이상 들어줄 마음이 없었으니까. 가방은 내 방 안 옷장 맨 아래 서랍에 넣었습니다. 검은 비닐에 꽁꽁 싸서 내 손에선 더는 들 수 없게 된 그 가방. 하지만 이상하게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왜일까? 그걸 들고 돌아다니며 웃고 다니던 나를 떠올리면 부끄러움보단 슬픔이 먼저 밀려왔기 때문일까? 저 명품백이 뭐길래 가방 하나에 나는 내 존재 이유를 확인하고 느끼고 즐겼을까? 가방보다 더 무서웠던 건 그 가방을 들고 다니며 행복해하던 나의 착각이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조용히 변해갔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잘 나가지 않게 되었고 경로당도 이유를 대고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좀 피곤해서, 허리가 안 좋아져서, 사실은 마주치기 싫었습니다. 그 가방 들고 자랑하던 날들을 기억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이 물어오면 그 가방 속에 부적이 들어있었다는 말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무엇보다 그걸 내게 건넨 사람이 내 자식이었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가족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셋째 아들이 회식한 사진, 애들이 생일 파티하는 사진, 새로 산 커튼 자랑. 그 모든 걸 보면서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맛있겠다, 잘 어울린다, 댓글도 달고 하트도 눌렀지만
이젠 그냥 봅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렇게 나는 내 안에 조용한 침묵을 만들었습니다. 소리 없는 벽,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 그리고 다시는 닿지 않을 거리. 그녀는 모를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그날의 가방을 그 검은 비닐에 싸둔 채 옷장 가장 깊은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는 걸. 어쩌면 그 가방보다도 더 깊은 곳에 내 마음을 봉인해 둔 걸.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큰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연락이 없으셔서. 며느리는 커피를 한 잔 끓여주며 물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어. 어머니, 사실 작은 동서가 저한테 말한 게 있어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뭔 말? 어머니가 가방에서 이상한 게 나왔다고 화를 내셨다면서요? 큰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그게 사실이에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머니, 작은 동서가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요즘 이상한 데 다니더라고요. 무슨 굿판 같은 데도 가고. 어머니, 작은 동서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생신쯤 이상한 말도 했어요. 이상한 말? 곧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며칠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그 말에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혹시 그 부적이 정말로? 어머니, 정말 가방에서 뭔가 나온 거예요? 나는 떨리는 몸으로 옷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검은 비닐에 쌓인 가방을 꺼내왔습니다. 이거 안에서. 큰며느리가 가방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진짜 명품백이에요? 응,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앞으로 행동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다짐했습니다. 전처럼 생일 축하도 받고 명절이 되면 음식을 하고 제사상이 차려지면 조용히 절을 할 것이다.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말이 줄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그 가방을 쓰지 않는 이유. 내가 이제 친구들 모임에도 나가지 않는 이유. 그저 나이 들어서 몸이 안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편하게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입니다. 자식에 대한 배신감, 충격, 신뢰가 빠져나간 자리는 슬픔이 채워졌습니다. 한번 무너진 믿음은 다시 쌓이지 않습니다. 쌓인다 해도 그 위엔 늘 조심성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달라졌다는 걸 그 애는 눈치채지 못한 척합니다. 예전처럼 선물을 들고 와도 나는 더 이상 고맙다는 말조차 진심으로 꺼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어머니? 그녀가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피곤해서 그게 내가 하는 전부입니다. 거짓말은 아니다. 나는 정말 피곤하다. 하지만 그 피로는 몸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밀려오는 정적이고 고통입니다. 그 애는 여전히 착한 며느리처럼 굴고 나는 여전히 시어머니처럼 굴었습니다.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사이만 비어버렸습니다. 말은 줄었고 마음은 멈췄고 기억은 접혔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여전히 좋은 가족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나는 이제 그녀를 식구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녀는 내 길을 죽이겠다는 목적으로, 그리고 단지 점쟁이가 시켜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태도와 말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부적을 넣었습니다. 그건 단지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 존재를 눌러야 한다고 믿은 증거였고, 내 마음을 이용한 증명서였습니다. 이젠 달라졌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웃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말없이 선을 그었습니다. 그 애가 넘지 않기를 바라는 내 마지막 선. 그런데 그 선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셋째 며느리가 또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목걸이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혈액순환에도 좋고 건강에 좋다고 해서 샀어요. 목에 차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요. 어머니, 혈압 높으시니까. 나는 그 목걸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다. 말은 했지만 내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혹시 아픈 데라도? 아니야. 괜찮아. 그럼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 순간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정말로 모르는 걸까?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걸까? 잘못한 게 있냐고? 나도 모르게 그동안 참고 참았던 울분이 올라왔습니다. 네. 나는 한참을 말없이 그 애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애미야. 내가 너한테 뭔가 못할 짓이라도 했니?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내가 너희한테 해가 되는 존재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답해봐. 내가 너희한테 방해가 되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왜 그런 생각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애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뭐?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그럼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한 거니? 뭘? 제가 무슨 짓을 했다는 거예요? 뭐? 무슨 짓을 했냐고? 너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었냐? 가방 말이야. 가방.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그 끔찍한 부적 말이야.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건 뭐야? 내가 빨리 죽으라는 뜻이었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수진애비 일이 안 풀리는 게 내 탓이라며? 그래서 내 기를 죽여야 한다며? 너 입 있으면 말을 해봐. 나를 죽으라고 부적 넣은 거잖아. 이미 다 들통났는데 이제 와서 못할 말이 뭐 있니? 말을 해보라고? 그런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그런 끔찍한 짓은 뒤에서 다 하면서 내가 사람 새끼야?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힘들면 나한테 그런 짓을 해도 돼? 저희도 살아야 해요.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그래서 너희들 살려고 나를 죽이려고 부적을 가방에 넣어서 들고 다니게 한 거야? 그게 아니고, 사실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뭔데? 말을 해봐. 수진 아빠가 점쟁이한테 가보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사실 수진 아빠하고 같이 한 거예요. 뭐? 뭐라고? 성수가 같이 한 짓이라고?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나는 귀를 의심했음야. 진짜 성수가 같이 한 짓이란 말이야? 네, 어머니.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낳아서 기른 아들이, 내 품에서 젖을 먹고 자란 그 아이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성수가 정말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어머니 죄송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놀라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내가 그 아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참고 견뎠는데 남편이 술 먹고 가정을 나몰라라 할 때도 나는 그 아이들 때문에 참았습니다. 배고플 때도 아이들 먼저 먹이고 추울 때도 아이들 먼저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성수가 아플 때는 밤새 간병하고 학교 다닐 때는 학비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일터에 나갔습니다. 그 아이가 결혼할 때는 빚을 내서라도 예식 비용을 마련해줬고 집 장만할 때도 집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털어서 도와줬습니다. 그런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정수가 정말로 그랬다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오빠가 먼저 말했어요. 며느리의 말이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방해가 된다고? 그래서 점쟁이한테 간 거야? 네. 어떻게 하면 어머니 기를 죽일 수 있는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정말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내 목숨보다도 사랑한 아들이 나한테 이런 짓을? 성수는 뭐라고 했어?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하지만 뭐, 어머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그리고 저희가 정말 힘들어서 그래서 나를 죽이기로 한 거구나.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내 집,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이 집 때문에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목숨 걸고 키운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설령 내가 방해가 된다고 해도, 설령 내 집이 필요하다고 해도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 후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어린 성수의 모습만 떠올랐습니다. 성수를 불러.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성수를 불러! 어머니, 당장!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성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여보, 어머니가 다 하셨어.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성수야, 나는 전화기를 받아서 말했습니다. 정수야, 엄마야. 너 정말로 그런 생각을 했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 한마디에 내 마지막 희망도 무너졌습니다. 정말이었구나. 정말로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왜 그랬니? 엄마. 저희가 정말 힘들어요. 힘들면 엄마를 죽여도 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말해봐. 성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번 부러진 신뢰는 다시 이어질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그렇게 사랑한 아들이, 내가 내 목숨보다도 아끼고 아꼈던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은 평생 내 가슴에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나가라고.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됐어. 이제 오지 마. 다시는 오지 마. 어머니, 아무도 오지 마. 문이 닫히고 나서 나는 그 목걸이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또 어떤 저주가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다. 사랑한다는 말로 더 이상 속지 않겠다. 선물이라는 포장지 속에 숨겨진 아기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는 내 마지막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 너머로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했습니다. 혼자가 되더라도, 외로워도, 그게 나를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었으니까.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내게서 멀어졌습니다. 내가 멀리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 멀어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안다. 가족이라는 이름도, 혈육이라는 연결고리도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을.